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사회, 정치 여러 면에서 지금 불확실하고 혼란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쪽으로 규정을 지어야 될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쪽으로 규정을 지어야 될지 뚜렷하지 않을 때는 보통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형태이고요. 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V자형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L자형으로 깊이 왼쪽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옆으로 펼쳐진 국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경제에 충격을 받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성장기를 오랫동안 겪어야 되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초입 단계,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쭉 지속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왜 해외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낮을까?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보다도 왜 실제 성장률이 더 낮아졌을까? 그리고 일본의 저금리를 우리가 세상에 저런 나라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일본의 10년물 국채보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첫째입니다.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부터 해서 그 몇 년 동안에 이제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 우리가 debt driven growth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부채가 주도해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페이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페이백인 것이죠. 어떤 페이백이냐? 이제 이자라든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 제품과의 경쟁입니다. 그쪽에 가격이 워낙 싸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중국 상품과의 경쟁. 그 외에 이제 다른 이머징 국가도 있겠지만은 워낙 중국이 이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치고 나가서 혁신적인 시장,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시장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장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최근에 AI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약한 편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통 산업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첨단 산업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못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중간 영역에서 짓눌러져 있는 이런 이제 샌드위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한 20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1990년대 IT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극복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좀 늦어진 것인데요. 다시 이제 한 20년 지나서 좀 샌드위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있으면 그럼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메가 트렌드가 덮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의 고령자는 많아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있으면 겪을 일이고요. 현재도 조금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미미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한 10년 지나면은 정말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된 것, 요즘 가로수길, 그다음에 홍대 앞 이런 곳들의 종로 이쪽에 상권이 상당히 무너졌다. 도로 통행도 많이 줄었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과의 경쟁 제품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갔다가 그 부분이 버블이 꺼지면서 일어나는 건설 경기의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구조가 변해버린 것이죠.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자영업자의 구조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요인들에다가 이제 샌드위치 상황,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하이테크로 혁신 기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순환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이제 결합된 복합적인 양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외 환경이라면은 트럼프 이후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조금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률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경제가 좋을 때는 보면은 성장률 전망을 수정을 하면서 계속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 1분기 때 성장률이 반짝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졌다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 쭉쭉쭉쭉 다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 순환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그 다음에 대외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조금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한 2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오히려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다른 종류로 우리들에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해석하실 때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고용시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작년에 2024년에 20대 신규 고용자가 11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야, 11만 3천 명이 줄었다? 우리 어떻게, 그래서 고용시장이 무지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데이터의 미스리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대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도 11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증가하다가 청년들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하고 다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꼭 보아야 되는데요. 고용률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인구 대비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합니다. 그 면에서도 고용률은 뭐 작년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20대 취업자가 11만 3천 명이나 작년에 줄어들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인구 대비해서 일단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쁘다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다양하게 이제 산업의 구조가 막 바뀌면서 고용시장도 복잡하게 얽혀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신규 고용 숫자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 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만 명이 증가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는 한 12만 명 정도 증가로 봅니다. 그건 이제 인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용시장에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특징적인 변화가 있느냐 보면은 20대는 고용 환경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곳이죠. 이런 부분에 이제 고용시장이 팍팍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용되는 것에 비해서 체감되는 고용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 고용되는 데이터하고는 이제 체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20대는 날씨로 치자면 흐림입니다. 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흐림이고. 그 다음에 30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좋습니다. 취업자도 많이 증가했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산업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힘쓰고 건설, 제조업 이쪽에 고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남성들이 주로 가는 곳인데요. 반면에 전자, 그 다음에 뭐 R&D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고용시장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괜찮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고용시장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뽑을 때도 경력직 점수형으로 계속 뽑다 보니까요. 20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력을 쌓고 나면은 30대 시장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나은 편이고 40대도 괜찮습니다. 이제 50대는 흐림입니다. 우리가 50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임금 피크라든지 직장을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시작되니까요. 이제 50대 중반은 흐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60대 고용시장을 보면은 이쪽은 맑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보이는 수치로는 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임금이 낮더라도 취업하고자 하고 하는 의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 베이비 부모들 숫자도 많고 하니까 이쪽에 60대들은 이전에 산업화 시대 이런 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면은 막
그 눈높이도 낮추고 해서 막 적응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대 고용시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60대 고용시장은 국가에 사는 공공근로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률에서 보면은 60대가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60대 이상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30대도 그렇고 여성들의 고용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는 많이 생겨나잖아요.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대신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은 자꾸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로봇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많이 취업을 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경력을 많이 뽑다 보니까 30대 시장은 괜찮은데 20대 시장들은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어렵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기업들이 공채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많이 채용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진 데다가 대기업들이 해외로도 공장을 옮겨가고 이러니까 20대가 이제 그런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우리 산업이 중기적으로는 건설업이 지금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학, 철강 뭐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쪽은 고용시장이 안 좋고, 대신 뭐 쿠팡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혹은 이건 제조업인데요. 그 외에 금융 이런 쪽은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런 쪽은 이제 여성들이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여기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이제 서로 명암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취업자 숫자를 보실 때 뉴스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 2024년에 20대 취업자가, 신규 취업자가 11만 3천 명이 감소했다. 고용시장 어렵다 하는 것인데요. 그 해당 인구도 11만 3천 명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고용률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고용률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건설업은 쭉 지속되어 왔고, 제조업은 추격당하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 자영업자 부분에서 소비를 하는 게 확 낮춰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펀치를 몇 대 맞고 나서 좀 힘이 없는데 그게 한 대 펀치를 탁 때리니까 이제 확 거꾸로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게 고용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한 5년 동안 살펴보면요,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도 증가한 것들이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갔고요. 기업 부채가 그 5년 동안 한 1,000조 정도 증가합니다. 그 중에 300조 이상이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자원의 배분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돈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의 투자나 배터리나 이런 쪽에 설비 투자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부동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막대하게 많았고 자영업자들 대출로 이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페이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만큼 우리가 높은 생산성을 얻었으면은 그러면은 땡큐인데요.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도 가격도 그렇고 과다한 공급이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이제 갚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이제 중기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 debt driven growth라고 그러죠. 부채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과거 한 5년 동안의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샌드위치입니다. 한쪽으로는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도 보시겠지만은 저도 주변에서 꽤 들었는데 이제 로봇 청소기도 중국제가 정말 싸고 품질이 좋다 해서 그거 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까지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에 해당되는 철강이나 화학까지. 거기다 중국은 올해도 경제 성장률을 5%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제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거 하나 이상하게 보니까 벤처기업이 그런 게 나왔다더라 하면은 아주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부분에서 좀 희망을 가지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요. 뭐 이런저런 지배구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통해서 향후 돈을 벌 기업을 지금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 쳐다보고 계시면은 가만히 있어봐.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이어갈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제조업은 튼튼해요. 탄탄합니다. 튼튼하다기보다는 경쟁력이 강한 편인데 주식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평가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업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사실은 저성장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데 더 급난 것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혁신에 관련해서라면은 보통 보면은 20대 인구가 많을 때 국가가 사회적으로나 기업의 혁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0대 인구가 막 줄어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혁신의 동인이 떨어지고 있고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혁신을 이룰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이제 퀘스천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인구까지 줄어들고 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장기적인 희망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지금의 자영업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동네 상권들이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5년 동안 우리가 부채를 통해서 성장한 것에 대한 피백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경제에서나 이제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걱정되는 것은 미래의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만한 혁신적인 기업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인구가 괜찮으냐 하는 것인데요. 이 둘이 지금 이제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심각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구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기업의 어떤 혁신, 생산성을 올리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혁신을 부르짖지만은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 태어나기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다 이런 부분에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통화를 많이 풀었다. 그 다음에 재정 면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리한 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구면입니다. 인구가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부채가 높은 것도 우리나라의 좀 특이성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아마 조금 이 인구 정도 되는 나라로서는 거의 탑에 속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부동산 매입한다고 많이 그랬는데요. 근데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게 금융위기를 가져올 그런 상황은 아니고 소비라든지 안 그러면은 부의 불균등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가장 큰 부분은 인구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이제 혁신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혁신이 있으면 인구의 위기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거 혁신은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과제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과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25년 동안의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출하다가 그걸 이제 가계로 대출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가계대출은 위험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덜 갖추고 있어도 가계 대출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익성이 좋은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밀어내려고 그러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계 입장에서는 가구가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 증가하죠. 그 다음에 40대, 50대 인구 많아지고 하니까 가계대출 수요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25년 동안 증가했고요. 과거 이제 5년 동안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대출 같은 경우도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조가량 증가했는데요. 대략 한 1070조 정도 증가했을 겁니다. 그 정도 증가했는데 그 중에 300조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부동산, 그 다음에 비은행을 통해서죠. 비은행이라면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이제 자영업자들 이제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
많이 하게 되는데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으면 자기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좀 이제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대출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이제 비중을 본다면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GDP 평가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여하튼 대략 이렇게 보시면은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대략 한 93%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제가 바뀌기 전에는 한 120% 되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대략 한 200%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위험한 부분은 어디 있느냐? 가계 부분은 부채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의 문제이냐면은 고소득자가 이 돈을 빌려서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소득도 높은데 돈을 빌렸다는 것은 자산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특히 이제 부동산인데요. 그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자산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양극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소득자가 많이 빌렸기 때문에 신용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부분에서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을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같은 경우 살 때 보면 연예인들은 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이제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그 어느 학자들이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나 신용경색으로 오게 할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자산 불균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제약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일어날 가계부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부채는 이미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분 지금 계속 이제 건설사들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문 닫는 곳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부채를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이루어질 부분이 코로나19 때 이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이 이제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에 의해서 조금 이제 한계 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에 대한 부채, 이것은 이제 이전부터도 이것은 사실은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금융위기의 문제, 이런 부분 문제로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경제 건전성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요. 뭐 정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100% 밑으로 낮춰야 된다 했는데 이게 GDP를 이제 그 기준 연도를 이제 바꾸면서 100% 밑으로 일단 뚝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한테 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3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계속 이제 변해갈 겁니다. 서로 던져놓고 또 반응을 보고 던져놓고 반응을 보고 하면서 게임으로 협상하듯이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세율이 결국 몇 %대에 평균적으로 안착을 할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키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대기업들의 이익은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공장에서도 이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전체 이익은 큰 변화가 없지만은 국내 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좋은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부터도 그런 부분의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현실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해외 공장을 세우면은 당연히 국내의 고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사실은 그렇게 금리를 빨리 인하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 수준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채를 좀 조정을 낮춰가야 되니까요. 그런 걱정 때문에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내수가 생각보다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한번 툭 떨어지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한번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올해
한 두 차례, 내년에 한 두 차례 지금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내수만 본다면은 금리를 인하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자금의 배분 면에서 본다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원이 배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것, 돈이 자꾸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금리를 빨리 낮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내수나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은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의 조건을 본다면은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움직이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미국이 한 두 번 한다면은 우리도 한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이러면은 인하를 해줄 수가 있죠. 최근에 서울시에서 규제했던 것을 풀었다가 다시 이제 더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가격 상승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둔화된다면은 한국은행은 이제 경기를 보고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같이 부동산 부분에 불안정성이 있다면은 중간 정도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 정도의 길이라면은 그냥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하는 정도의 속도 그 정도를 그냥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쪽에 매번 BOK 와치처럼 보고 있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4월 달에 당장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한은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로 보아서는 뭐 4월 달 또 연속으로 인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연준의 보폭하고 조금 비슷하게 이제 인하는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히 아직은 나온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부동산 정책 뭐 이런 부분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하여튼 그 부분에서 다시 규제하기로 한 것 뭐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자금 흐름에서 이 부분에 자금이 쏠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쪽으로 쏠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기저를 그냥 해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을 저는 조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규제를 통하든 뭘 하든 이런 부분은 조금 대신에 이제 공급도 늘려가야죠. 그렇게 해서 좀 잡아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아파트나 여기에 대한 불패신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불식시키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교육하고 부동산, 가게들은 이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저출산 대책이나 정부가 다양한 이제 보조를 하면은 결국 이 보조금의 또 일정 부분은 또 사교육과 부동산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가격이 비싸지고 그럼 또 사람들이 여기 또 이제 허덕이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그랬으면 이제 한은 총재께서 그때 뭐 지방에 아예 그 할당제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왔을 정도인데 그만큼 사교육과 이제 부동산 쪽 이게 우리나라의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 네 가지 큰 정책을 했죠. 연금 개혁, 그다음에 노동시장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의료 개혁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 중에 이제 네 가지 개혁을 해서 추진해 나갔는데 그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도 미흡하지만 조금 했던 것이고요. 의료 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조금 혼란한 상황이 되어 있고 이제 노동시장 개혁 뭐 여전히 하기는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뿌리 깊이 되어 있어서 이건 위협한 부분이고 교육 개혁 여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개혁이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저는 뭐 100번 공감하는 바인데요. 결국 그 실천이 얼마나 되었느냐. 저는 그 실천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문제이기는 사실인데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잘 돌파를 해나가면은 미래가 보이는데 그게 지금 4대 개혁 중에 어느 것도 하나 조금 근본적으로 된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 이 부분이 좀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향성은 저는 뭐 100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저출산 문제는 많이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전에 비해서 사람의 가치가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한 명이 났을 때 가치에 비해서 지금 한 명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한 명을 더 낳기 위해서 정부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은 야 우리 충분히 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 명이 더 낳았을 때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다면 이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효율화 방향은 이제 따로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투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2070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1,600만 명 이렇게 줄어드는 셈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안 줄어들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대처할 것이며 지금 이런 이제 블루프린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우리가 줄어들 때는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요. 첫째가 해외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이민 정책 아직 외국인 노동자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식인 탑 클래스의 기술자라든지 뭐 등등 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민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직 블루프린트가 정확히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분야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해소해 볼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생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이제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지금 닥친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령화가 무슨 문제냐면 베이비 부모들이 60년대생들만 하더라도 지금 한 850만 명이 되고요. 전체 이제 베이비 부모들 하면 한 1,6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 15년 지나면 다 이제 노동시장을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교육,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없이 그냥 이제 비용만 쓰는 것하고 생산성을 갖는 것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후기 고령자가 많아집니다. 후기 고령자라는 것은 이제 75세를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요양을 어떻게 대처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기 고령자가 많아집니다. 전기 고령자는 60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 고령자가 많아지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책이나 이런 걸 지금 대책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 전기 고령자들을 생산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할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고령 시장에 대한 이제 대책이 많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 중에 로봇 말씀드렸고 이민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도 일본에 비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나 이쪽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크게 안 줄어들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구 구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 직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AI하고 로봇 사회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젊은 인구가 줄어들 때는 AI와 로봇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이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정도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 AI와 로봇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젊은 사람들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이제 재정관리 전략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레이버, 워커, 근로자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꼭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더라도 좋은 기업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똑같이 움직이게 할 것인지, 한국의 경제 상황과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나도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 똑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내 돈도 운명을 같이 하게 되고 하는 것은 조금 포트폴리오 상태는 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사는 한은 우리나라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운용하는 돈은 지금 같은 모바일 사회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운명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운용하는 돈을 중국의 주식에 넣었다, 미국의 주식에 넣었다, 미국의 부동산에 넣었다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의 변화와 그쪽의 경쟁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조금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자산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 8년 전부터도 이제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하는 것인데, 서식지를 코끼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바나 지역이나 이런 데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나옵니다만은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입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다 혁신적인 기업이 있는 곳, 인구가 성장하는 곳, 이런 곳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국가의 틀이 튼튼한 곳,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옮겨 놓으셔야 되는 거. 그게 저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내다본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되게 이제 미묘한 상황이고요. 부동산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 집은 가져야 됩니다. 부동산을 주식과 같은 투자 수단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가정을 구성하고 하우스홀드인 것이죠. 혼자 있어도 하우스홀드, 2명, 3명이 있어도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런 하우스홀드, 여러분들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우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구라고 할 때 그 집에는 하우스라는 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택이라는 개념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이라는 것을 내가 사고 팔고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 만에 5%가 떨어지고 막 가격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매몰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우스홀드를 구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집을 잘 택하셔서 그 안정된 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소득에서 부가가치를 내신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득에서 부가가치를 내신 다음에 그걸 잘 자산을 운용하시는 것, 그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과거 한 30년을 보니까 이제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산을 보면은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집값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아까 지금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할 때요.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적인 기업 그리고 인구가 성장하고 하는 이런 곳에 지분을 갖다 놓는 것이 국내 부동산에 갖다 놓은 것보다 저번에 수익률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좋아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은 항상 단기적인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올해는 자금의 흐름상 우리나라의 주식도 괜찮을 것 같고 중국의 주식도 소비가 안 좋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중국의 일종의 이제 하이테크라든지 어떤 기업 위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올해 정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그래도 올해 미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이 클래스의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렇게 올해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제 예금금리가 거의 2.5%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줍니다. 물론 이제 리츠는 가격 변동이 있고 레버리지 차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배당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위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츠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리츠 가격이 작년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잘 오르다가 작년에 금리가 좀 오르고 거기에다가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리츠에서 가격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 번은 이제 손실을 보았는데 그 이상의 이제 악재는 나올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리가 여기서 막 오른다?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에서 배당 수익률이 뭐 한 5, 6% 나온다면은 리츠가 예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이제 리츠를 좀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기는 하고, 지금까지 제가 뭐 설명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데 무슨 또 우리나라 주식이냐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만 처절하게 소외되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다른 곳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이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 주식으로도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해외 채권, 국내 채권 이렇게 다 갔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돈이 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으로도 이제 조금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예금도 금리가 너무 낮아서 사실은 여기 돈을 넣을까 말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환율도 1,450원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주식 가격도 높아져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환율까지 감안하면은 지금 미국의 주식 가격보다 한 7, 8%가 더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여기에 대해서 돈을 추가로 잘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서 기회가 오면은 이제 돈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올해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 주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중국도 사실은 자기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만의 특유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듯이 중국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저평가를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성장을 하다가 성숙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기업들은 뭐 사람이 성숙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투자해 놓은 것들에 있어서 이제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부분만 적당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이제 배당으로 나눠주는 기업들인 것이죠.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자산에 편입하시면은 주식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7%, 8%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 변동이 싫어서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은 중화되고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예금금리보다는 이제 높은 편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자산을, 우리가 인컴이라 하면은 채권과 예금처럼 픽스된 인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배당이나 부동산의 배당이 픽스되지 않고 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인컴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인컴을 더 줍니다.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예금에 비해서는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5, 6%는 되는 것이고요. 배당주 중에서도 수익률이 사실은 인컴 펀드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성숙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사시면은 더더욱이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올해 잘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긴 미래는 사실은 뭐 대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생각지도 않은 쇼크들이 오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도 쇼크입니다. 일종의 쇼크라는 것은 막 흔들리는 충격이 아니라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툭 터지는 것을 이제 쇼크라고 부를 수 있죠. 좋은 일도 쇼크, 안 좋은 일도 쇼크인데요. 그러나 이제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이 한두 개겠습니까? 계속 이제 들이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15년 후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15년 전에 아이폰이라는 세상으로 이렇게 변할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가진 정보를 가지고 전망을 해본다면은,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대 가면은 이제 1%대 초반 중반 사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대 후반만 가더라도 이제 1.6%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요. 2030년대 들어가면은 1.3, 1.0 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2040년대 들어가면은 한 0.6% 정도로 잠재 성장률이 또 떨어집니다. 2050년대를 가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여기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인구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가면은 갈수록 상황들이 일단 조금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저성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잠재 성장률만 본다면 장기 저성장인 것이죠. 그리고 0%대 성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기 저성장뿐만 아니라 인구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가 폐쇄되는 것도 보실 거고 군대에 징집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보실 거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2040년 정도 넘어가면은 롤러코스터가 마치 떨어지는 듯한 그런 정도의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체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변화가 그래 심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층의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사회적 변화는 보일 텐데 전체적인 경제의 변화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변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40년 정도 전후에서 그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은 가구수, 주택시장,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이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겪게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 15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AI와 로봇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다음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해서 어떻게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서 여성들도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등 이런 대책들. 그다음에 60대 지금의 이제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경우 보면은 지금 67세로 정년을 장기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60세 되기도 전에 이제 주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은 2040년 이후로도 연착륙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 잘 대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4대 개혁 이 부분의 개혁이 거의 성공적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못한다면은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좀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하나 교육개혁 사실은 10년 한 20년 전부터도 부르짖었던 것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교육 시장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거든요. 근데 공교육 시장은 숫자는 줄어들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재정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이 더 커져 있어요. 도대체가 그러면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을 합친 우리가 교육에 대한 비효율적인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혁 있는 것이고요. 연금개혁은 그나마 둘째 삽인데요. 둘째 삽을 그래도 떴으니까 그나마 좀 언제 앞으로 계속 한 번에 이제 개혁하면은 또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의료개혁은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시작은 했는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인구구조 관련해서는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시장이 전혀 개혁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한 것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은 실천하기 이제 어려운 거고요. 어디든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 사람이 혹은 그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업도 아시겠지만은 그 기업의 수장이 누가 들어와서 그 기업을 운행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 있는 조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상황이 큰 변화 없이 간다면 하는 조건입니다. 경제학으로 치자면 세테리스 파리부스에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른 조건이 변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연금개혁이 뭐 불만족스러우나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모수개혁에서 또 하나 자동안전장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그다음 또 추가로 도입되겠죠.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사실은 고령화나 저출산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AI와 로봇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가 딱 인구 구조가 변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갖게 된 무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의 자산도 이제 그렇지 않을 곳에 옮겨놓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사람은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음표를 산다, 느낌표로 산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디펜던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고성장하는 시기에 그리고 1960년생이 태어났을 때가 1인당 GDP가 명목으로 $79였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이제 미션, 사명은 사실은 이제 아주 찢어지는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에 들어서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릴 때는 어려웠습니다만은 다 주변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성장할 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죠. 고성장할 때 하니까 기회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는 좋은데 그때 우리나라 60년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선진국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사교육도 많아지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처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뭐 MIT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돌파해야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이긴 했는데요. 이제 선진국에 쏙 들어간 상황이고 안착을 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선진국에 안착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운명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들으신다면 그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훨씬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베이비 부모들은 교육을 훨씬 못 받았어요. 베이비 부모들의 대학 진학률이 평균 20%였습니다. 그때 똑똑한 분들도 학교 못 가고 한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말 세계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전에 대기업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인데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런 치열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 이상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로 작년 12월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이 그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꽤 이제 올해가 사실은 뭐 조금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은 뭐 인구라는 것은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그 말은 큰 배와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금방 여러분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야 인구 구조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그럴 이야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구 구조가 이러니까 경제가 어떻고 하려면은 적어도 한 10년, 15년 후 정도를 바라보시고 할 때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뭐 내년 경제 전망할 때 인구 구조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여러분들은 인구를 인한 변화는 한 20년의 앞으로의 변화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앞으로 한 2040년까지의 변화, 그리고 2040년 이후의 변화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2040년까지의 변화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체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인구의 부작용이 크게 안 나타날 때이고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들 한 1,600만 명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40년을 넘어가면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학교도 엄청나게 많이 학교도 폐쇄되게 될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인구가 한 2,500만 명이다가 5,180만 명으로 지금 증가했고요. 2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79달러 하다가 35,000달러입니다. 자본도 엄청나게 팽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정체 내지는 수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팽창해왔던 자본들이 이제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빈집이 생기고 일종의 건물이라는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빈집뿐만 아니라 뭐 학교라든지 뭐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양하게 이제 유휴시설이 되게 됩니다. 소위 말해 놀고 있는 시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대 지원자의 변화만 보시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때 교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몇 년 만에 확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더 심한 변화가 앞으로 이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이런 인구의 변화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좀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일본에 지금 일본 사회는 뭐가 도대체 인기가 있더라 하는 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 10년 15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 변화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급속하게 변화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1.5배 속도는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나가 100km 달리면 우리는 150km로 달리는 셈이니까요. 그게 앞으로 이제 일어날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2040년 정도 대략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초고령 사회라는 거하고 그 이후에 펼쳐질 초고령 사회는 완전히 다르게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빈집, 다양한 부분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일본도 단카이 세대는 이미 나이가 70 중반이 되어버렸고요. 단카이 세대가 이제 조금 더 10년 정도 젊었을 때 또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지금 50대, 우리나라도 이제 50대, 60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일본은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더블 케어라는 것은 자녀도 케어하고 늙으신 부모님도 케어해야 되고 해서 더블 케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트리플 케어라고도 해요. 트리플 케어는 손주까지 케어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출산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손주를 돌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트리플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더블 케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낀 세대라고 그러죠. 낀 세대라고 해서 경제에서도 샌드위치일 뿐만 아니라요. 이 베이비 부모는 세대에서도 이제 샌드위치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제 부양하는데 그리고 자녀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기들의 노후 준비 이외에 이쪽으로 나가는 돈들이 꽤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이제 부양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건강하실 때는 사실은 용돈 드리고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거동을 못 하실 정도로 누워 계신다. 이럴 경우에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서 전일제로 케어를 받으셔야 된다. 간병사에게.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50, 450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월급쟁이가 그 돈 받아가지고 자식이 한 5명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의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육까지 해서 교육을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늦어요. 거기다 휴학하고 그다음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군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 거의 20대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독립을 안 하니까 비용 부담이 훨씬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집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다 보니까 월세제도가 되면은 자기들이 벌어서 월세를 내면 되는데 전세제도가 끼어 있으니까 집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블 케어입니다.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느 정도 고성장 시기에 자라긴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더블 케어에 샌드위치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에 한번 양쪽에서 다 비용 압박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자기의 노후 준비와는 별개로 상당 부분 자기의 노후 준비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에서도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이런 세대는 괜찮죠. 그런데 적당하게 중산층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더블 케어 문제가 곳곳에 아마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어디 가서 또 방송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진행하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께 매월 100만 원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도 학교 다니는데 돈 들고 결혼할 때 돈 들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자금 준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자기의 은퇴 자금이라고 간주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모아놓은 걸 나한테 전폭적으로 속하는 은퇴 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들어갈 부분, 그 다음에 자녀들이 들어갈 부분, 이걸 빼고 나서 한번 은퇴 자금을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더블 케어의 문제 혹은 낀 세대의 문제인데요. 이걸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부담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가 감당할 여력이 그래도 좀 커졌다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제 취업 시장에서는 60년대생, 70년대생, 특히 60년, 50년대, 60년대생 이 사람들은 하여튼 생존력이 강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구남매가 있었는데 매일 밥상을 두고 치열한 생존이 벌어진다. 내가 저 고기를 내가 먼저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랬을 때부터 생존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나는 생존 경쟁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릴 때 이제 다들 소득이 높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이제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60년대생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과 중진국
고도 성장과 선진국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나마 좀 제 주변을 보더라도요, 그래도 좀 생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재취업 부분인데요. 다양한 부분에 재취업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자격증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아주 좋은 국가기관에서 퇴직을 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을 봐가지고 주택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되려는 친구도 있고, 뭐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경영 지도사 이런 걸 이제 합격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일을 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주변에서 이 영역을 좀 뚫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요. 긴 세대 더블 케어 문제, 샌드위치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길어진 노후를 대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고용 시장에서 오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60세가 정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60세라는 것이 마치 벼룩에 점프하는 높이처럼 자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0세면 나는 이제 일을 그만하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70세까지 권유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67세까지도 계속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빠른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요. 글로벌한 선진국들은 과연 어떻게 노동시장에 있는가 하는 것, 그걸 이제 좀 보시고, 가급적 그 노동시장에 오래 있는 것, 그게 노후 대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좀 넘어가면은 사실은 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요. 그게 이제 제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뭐 물론 이제 은행이나 그런 쪽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뭐 그냥 나가도 또 계속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50 중반 이후로 이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처들을 제가 보면은 그래도 참 나름대로 참 열심히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을 보면은 60에서 65세 이 정도까지 고용률을 보면은 거의 한 63, 4%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고용률이니까 남성만 보면은 이거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정년이 60세인데도 60세 고용률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계속 재취업 시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취업 시장은 열악합니다. 정규직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임금도 저소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이제 계속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원래 조건은 그렇게 60세 정년 퇴직하고 55세 주로 물러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연금개혁에서는 논의만 있었고 도입이 안 됐는데요. 그게 자동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3%로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높여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 지급율을 이제 43%,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40%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적연금을 몇 퍼센트 정도 내느냐 하면은 서구 국가는 18% 정도가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대충 1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13%에서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층만 사실은 보험료를 높게 부담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도입될 겁니다. 그게 자동 안전 장치라는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보험 금액이 매년 늘어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수명이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3%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차감을 해서 1.5% 정도를 빼고 상승률을 1.5%만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만큼 안 오르는 것이니까 실질연금은 깎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동 안정장치인데요. 그건 뭐 왜 서구 국가들은 웬만큼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도입해 있고 독일도 다 도입해 있고 한데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그걸 도입을 하려는 했는데, 이게 아직은 많은 논의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일단 합의할 것만 합의하자 하고 이제 이건 추후에 하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입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연금이 이전에 받던 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지급액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 연금액은 깎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세대 간 형평이 어느 정도 맞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높여서 납입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어질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부분은 아예 손도 안 댔는데요. 그게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것은 모수개혁이라는 것이고요.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보험료율을 몇 %로 올릴까,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할까, 보험금을 받는 것을 몇 살 때부터 할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모수개혁인 것이고요.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개혁인 것이죠. 이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 논의도 안 되었고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미 KDI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이미 그 안들은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실행할지 부분은 아직 논의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논의의 테이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5060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개혁으로 사실은 우리가 2055년 정도, 55년, 56년이면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이제 기금이 다 고갈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개혁으로 2065년, 하여튼 60년대 중반으로 고갈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다면은 지금부터 40년 정도 후이잖아요. 그러니까 5060은 연금을 받는데 일단 문제는 없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야, 우리는 마음을 놓았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도입되면은 이제 연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깎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적연금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깎이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그것은 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인구구조의 변화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생각지도 않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젊은 층이 다 부담하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고령층이 같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적연금으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그것까지는 이제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노후에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근로소득이 일반 개인들은 제일 중요한 원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0대, 80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에, 1988년에 도입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국민연금 혜택을 거의 풀로 다 88년에 가입해서 다 받게 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그 7, 80대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제도 이런 것들도 좀 정착되고 개인연금 이런 것들도 있을 때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 국가의 국민연금은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이걸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령보다 늦추면 좀 더 받게 되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부분에서 내가 사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사적연금에 내가 어떤 자산을 그 안에 넣어둘까? 예금만 넣어둘까? 아니면은 리츠라든지 조금 배당 인컴이 높은 것들을 좀 섞어서 같이 넣어놓을까? 하는 쪽에 이제 자산관리 쪽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저성장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바짝 얼어가지고 이제 많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일본 금리가 자꾸 낮아지면서 일본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고령자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자산이 뭐 아주 적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산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제 2%대 이런 정도의 수익률은 너무 낮고요.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게끔 포트폴리오를 좀 짜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지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병원 가까운 것, 뭐 그다음에 뭐 높은 곳에 강물이 있는데 뭐 등등인데 그건 이제 마이너한 문제이고요. 주거지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비싼 집을 내가 처분을 하고 조금 싼 집에 가서 주택연금을 받고 나머지 차익을 내가 자산 운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주택연금을 들 것인지.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분이 아니라 주택연금을 들 것인지 이런 부분이죠. 이게 주거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가 저거는 내 집이다 해서 부모가 강남 집을 뭐 판다든지 하면 막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나의 스탠스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더 훨씬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주거지를 결정할 때
하우스홀드는 부부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가 주거지에 대해서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한 집에 지내지만 선호가 달라요. 예를 들어, 야, 나는 전원주택이 좋다. 여성은 no, 절대 no, 가려면 혼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부부가 사실은 합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은 남성들의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대충 여성들의 선호에 따라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못 옮기고 계속 이제 시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은 비싼 집을 갖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게 아주 주거지에 있어서 제일 앞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 고민을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서 현금 없이 손가락 빨면서 그냥 이 집에 살고 있을 것인지, 그러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나는 노후에 엄청나게 검소하게 스크루지처럼 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하는 것. 그게 어떤 곳에 살면 좋냐, 뭐 교회가 어떠느냐, 뭐 이런 걸 떠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천국처럼 나쁜 것은 없다. 뭐 좋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노후에 고독하면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노후의 삶에서는 꼭 뭐 하나가 지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오래 살고 소득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것이 자신의, 물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는 동기들이 많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직장에 들어갈 때는 자아실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우스홀드가 유지가 되니까요. 자기의 살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소득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소득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이죠. 적당한 소득도 벌 수 있고, 건강도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치니까요. 적당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이 좋은 직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80대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성취를 보이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소설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제2의 자기의 어떤 탤런트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젊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우리가 봐왔던 칼 구스타프 칼 융 심리학자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젊었을 때에 우리가 계획표를 가지고 노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한다든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 내 자산 관리는 잘 하실 거고, 내가 일이나 관계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을 때하고는 이제 다른 가치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달과 유펜스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스머션 모험이 아마 쓴 소설일 겁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달과 6펜스가 보면은 똑같이 6펜스라는 것은 1펜스짜리 동전 6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500원짜리처럼 6펜스짜리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6펜스짜리 동전, 한쪽에는 달인 것이죠. 뭘 상징하냐면은 이것은 자기의 젊었을 때 세속적인 삶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생 후반의 삶인 것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오후에 우리가 뭔가 할 때는 그 가치나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을 그래서 조금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